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1권 이제 분야별 복지 정책을 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그냥 복지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복지 정책에 관련한 법령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법령은 우리 책 2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노인복지 정책을 했으면 바로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어지는 게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론이라는 이름으로 법령을 따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사회보장기본법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법령은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회보장 제도를 배웠지만 그 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법으로 따로 볼 거예요. 근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그 정도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령이 나오기도 하고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또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기본서 2권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453페이지 노인복지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노인복지정책의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 자, 용어의 정리.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똑같은 정의입니다. 그렇죠?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자, 이건 앞에서 했던 건 아니군요. 그렇죠? 자,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로서, 자, 예를 들면 A씨가 B랑 결혼해서 C를 낳았어. 그래서 C가 D랑 결혼했어. 그러면 자, 일단 A씨에 대한 부양 의무자는 B씨 자식 며느리나 사위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자,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두 번째, 부양 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의미한다. 거기서 여러분 사실상에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사실상. 자,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는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부양 의무자를 포함하는데 부양 의무자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그 다음에 노인 학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실태조사, 노인 실태조사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앞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 실태조사를 볼 겁니다. 여러 실태조사를 볼 건데 실태조사의 기본은 해당 주무장관이 실태조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기간은 3년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노인의 날에는 별표 쳐주세요.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노인의 날 별표 쳐주시고, 자,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한다. 거기다가 여러분 노인복지법 제6조 써주세요. 노인복지법 제6조에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노인복지법 볼 건데 거기에 제6조에 노인의 날 제정 내용이 있고 10월 2일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다. 자, 여러분 뭐 어버이날을 시험 문제에서 틀린 사람 없겠죠. 나오지도 않을 거고 노인의 날이 중요하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넘기기 전에 453페이지 빈칸에다가 좀 정리를 같이 해두세요. 뒤에 내용이 없진 않으나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노인복지 정책 의미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용어의 정리에서는 부양 의무자하고 노인의 날, 뭐 실태조사 3년 이런 거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돼요. 고령화 사회라는 개념이 있고요. 고령 사회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기준되는 나이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일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똑같이 14% 이상 20% 미만의 사회를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령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 되는 사회를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초고령 사회.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령 사회로 이미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468페이지로 가볼까요? 이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468페이지 468페이지. 자, 468페이지에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요. 별도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번을 별표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밑줄 그으세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언제? 2000년에. 그 다음에 2018년에 14%를 넘었대. 그러면 2018년에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2026년에는 자, 아직 2026년 안 됐잖아.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 엄청난 일이에요. 초고령 사회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서 다시 453페이지로 오셔서 필기를 또 그 밑에다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 노년 부양비라는 지표가 있어요. 노년 부양비. 자,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자, 전체 인구는 아니고 부양이니까 자, 부양인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양인구를 15세 이상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우리가 부양인구라고 얘기해요. 부양인구. 부양을 하는 인구. 그리고 여기를 왜 부양인구 애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자,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 부양 인구라고 얘기도 되고, 뭐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15세부터 64세까지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 여기 위에는 그냥 노년 인구라고 부르면 돼요. 노년 인구. 노년 인구. 또는 뭐 피부양 인구.
자,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는 2020년에 노년 부양비가 21.7%였어요. 21.7%였고, 그 다음에 2030년엔 37.7%로 예상이 됩니다. 2050년에 자, 72%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건 두 개는 예상이고, 현재는 요거고, 현재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이라면, 65세 이상 인구가 21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이면, 노년 인구가 7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468페이지로 갈게요. 468페이지에 약간 뭐 지표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여러분 디귿번과 리을번 1번 2013년에 노년부양비는 16.7%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 중에서 노인 인구가 100명이 16.7명 부양한다는 뜻으로 젊은이 6명 중에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리을번처럼 쭉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거 여러분 정확한 수치를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정도, 21.7%,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2.1%라고 돼 있네. 한 4% 정도의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정도다. 어떤 지표를 받느냐에 따라 좀 달라서, 이 정도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디귿번과 리을번에 체크해 두시고, 복습할 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 안 보셔도 되고요. 노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안 보셔도 되고 노인 고용정책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2권으로 와서 611페이지 자, 611페이지 노인복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 노인복지법 책 2권 611페이지 노인복지법. 자,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3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있죠? 별표 2개 쳐주세요. 자, 올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올해 2021년에 자, 노인복지시설에 뭐뭐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걸 여기는 세심하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세 번째,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냐,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냐, 이런 게 일단 구분이 돼야 돼. 경로당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죠. 그 다음에, 자,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을, 카테고리에 맞게 잘 정리하는 게 1차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611페이지로 오셔서,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은 뭐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뭐고 노인 복지주택은 뭐냐 이걸 또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느냐 먼저 1차적으로 돼야 되고 그 주머니 안에서 종류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양로시설을 볼 텐데 양로시설에는 시설에 동그라미 치세요. 시설. 자, 양로시설은 시설이죠. 시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입소가 필요하겠죠. 입소.
입수. 양로시설, 입수.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는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체크할 필요 없어요. 입수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입수. 입수해서, 이제 양로시설은 노인들이 입소시켜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는 가정에 동그라미 주세요. 가정. 가정은 노인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밑줄 그으세요. 키워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그러니까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나오면 꼭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노인복지 주택. 주택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주택은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키워드를 분양 또는 임대.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다시 양로시설은 입소,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과 임대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구나. 노인 주거시설은 넘길게. 자,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이니까 의료랑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니까 요양이니까 의료랑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죠? 3번은 노인 전문 병원이니까 병원하고 의료랑 연결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1번 노인 요양시설은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이것도 시설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시설. 자, 요양이니까, 의료니까, 자,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거겠죠. 근데 다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는 있어. 그럼 시설은 뭐가 필요해? 입수가 필요해. 여기도 입수. 그 다음에 2번. 자, 가정이니까 두 번째 줄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대상만 다르지, 대상만. 아까는 그냥 노인이라면 지금은 아픈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 전문 병원. 자, 병원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고. 자, 의료를 행하는 시설. 키워드 잡는데 어렵지 않죠? 구분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볼게요. 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자, 재가노인은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요양.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 신체적, 정신적 장애. 그런데 재가니까 재가라는 말은 노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지. 집에 있으니까 찾아가야겠지.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겠지. 요양이니까 아픈 상태겠죠, 노인이.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장애겠지. 두 번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자,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주야간에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주야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 자, 이거는 하루 종일 24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간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거나 아니면 오후에 들어갔다가 밤에 나오거나 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그걸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단기 보호 서비스. 단기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단기.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두 번째 줄 단기간 입소. 자, 방문 목욕은 뭐? 목욕에 동그라미 치고 어렵지 않죠? 목욕시켜주는 거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노인 여가복지시설 볼게요. 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복지관에 동그라미 칩니다. 복지관. 여러분, 복지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종합복지관 생각하게 되고, 복지관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이죠. 그럼 좀 보세요. 노인복지관. 교양, 취미, 사회참여, 정보, 건강, 질병 예방, 소득 보장, 재가복지 안 하는 게 없죠. 이렇게 종합적인 것은 복지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동그라미 쳐야 돼. 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경로당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지역노인. 경로당은 아파트나 지역별로 있어요. 지역노인. 두 번째, 자율적으로. 경로당은 뭐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모여서 장기 두는 데니까. 그 다음에 친목도목. 요 세 가지를 키워드로 잡으시면 돼요. 지역의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곳을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해요. 그럼 경로당은 당연히 여가복지겠죠. 여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노인 교실은 교실에 동그라미 치고 교실은 뭔가를 배운다는 데잖아.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첫 번째 줄에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 되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노인복지법의 핵심은 뭐예요? 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시험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서 기초연금제도 볼게요. 기초연금제도. 자, 여러분 일단 기초연금 공공부주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서비스예요? 사회수당이에요? 기초연금.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일단 그거부터 깔고 갑시다.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들. 65세 이상 밑줄. 그 다음에 4번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4번 2014년도에 45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4번.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범위 1번 별표.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에게 다 기초연금 주는 게 아니라 자산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지금은 저희 이제 이모부가 돌아가셨어.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모부가 좀 돈이 좀 많으셨어요. 돈이 좀 많으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자녀들이 좀 많았어. 우리 사촌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증여를 한 거야. 그래갖고, 본인 재산은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 소득도 없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이모부보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데, 우리 이모부보다는 좀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했었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누구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 65세 이상이라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의 선정 기준이나 자산조사를 통과해야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꽤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즉 70% 정도는 노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70%는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저희 아버지가 직장에 있는 바람에 직장을 유지하는 바람에 30%에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3번 됐고요. 안 보셔도 되고 가로 3번 안 보셔도 되고 자, 3번 기초연금액의 산정 볼게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0만 원. 30만 원 동그라미. 물론 뭐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기준은 뭐라고? 3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액의 감액 별표 치시고 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 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20%, 이쪽에서도 20% 감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6만 원, 이쪽 6만 원. 그러면 합치면 48만 원이 되는 거지. 60만 원이 아니라. 이해돼요? 자, 그런 식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내려오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볼게요. 1번. 수급 희망자 또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자체 구조 설명드렸죠. 특광도 얘기했죠. 특광도. 자, 그런데 그러면 기초 이렇게 외우시면 기초는 기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기초는 기초다. 기초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그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뭘 얘기하냐면 시장 죄송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가 아니야. 자,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있고 특별자치시는 어디에 있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어디 있지? 제주는 그냥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가 아니라 그냥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주도 우리가 흔히 제주도 가자 할 때 제주도는 섬도자인 거 아시죠? 그냥 얘기할 때는 섬도자예요. 근데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종과 특별자치시, 제주 이 특별자치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광역이에요. 둘 다. 광역인데 특징이 뭐냐면 기초지자체가 없어요. 산하. 그러니까 세종시 밑에 바로 시군, 바로 동읍면,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바로 떨어져. 이게 없어, 중간에.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있잖아. 경기도는. 근데 제주도는 없어, 이런 시가. 아닌데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있는데요. 근데 그건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구역상 뽑아놓은 거예요, 그냥. 구분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없으니까 특별자치도하고 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제주도 사는 사람하고 세종시 사는 사람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간 거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시군구 기초단위에 신청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를 얘기하는 거고 두 지역 빼고는 다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들어갔어요? 얘네들은 기초가 없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권 613페이지 자, 613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자, 기초연금법의 의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까 봤던 내용인데 반복되고 있어요. 전체 노인의 70%에게. 아까 그 보건복지부의 목표라고 했죠.
70%가. 자, 매월 일정에게 연금을 드린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제도의 목적 세 번째 줄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아까 언제서부터?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선정 기준 볼게요. 급여 선정 기준. 급여 선정 기준 됐고요, 여러분. 급여 내용 1번. 아까도 봤었죠? 2021년의 경우에 최대 30만 원이다. 근데 이건 매년 바뀔 수도 있으니까 30만 원 선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20%씩 감안한다. 그것도 아까도 봤었던 거죠? 다시 여기도 체크해 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노인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노인 관련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정리해보면, 자, 일단, 뒤에 내용이 다시 있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노년부양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노인의 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법에서 봤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자,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주거시설인지, 의료시설인지, 이게 1차적으로 돼야 되고, 각각 또 주거시설 내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구분도 가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는 공공부조다. 자산조사를 한다. 그래서 65세 이상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는 거고, 보건복지부 목표는 70%로 하고, 선정이 되면 30만 원 정도 준다. 하지만 감액 조건도 있다. 신청은 시군구 구청장에게 한다. 네, 이 정도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57페이지. 자, 가족복지의 필요성. 가족복지의 필요성. 자, 가족복지의 의미 됐고요. 필요성만 보겠습니다. 필요성. 자, 1번. 가족과 사회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닌 주요 기능이 약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가족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현대 가족의 특징. 자, 현대 가족. 크게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현대 가족은.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족의 생활 주기가 다릅니다. 변화했습니다. 가족의 생활 주기가 변화했다. 자, 이게 각각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족 기능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핵가족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 일단 가족이 기능하려면 기본적인 규모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작아졌어. 여러분, 핵가족화 됐다는, 핵가족은 2세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2세대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세대 가구에는 확대 가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결혼을 해서 나랑 같이 살면 확대 가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2세대인데 핵가족은 어디까지냐면, 핵가족은 자, 부부 가구, 핵가족은 부부, 그 다음에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 그러니까 세대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왜? 핵가족에도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은 핵가족 아니면 확대가족이다. OX? X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은 핵가족 아니면 확대가족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충족돼야 핵가족이고 일정한 조건에 충족돼야 확대가족이고, 예를 들면 우리 1인 가구 있죠. 1인 가구. 1인 가구는 핵가족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기타 가구라고 하거든. 자, 핵가족화가 돼 있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자, 1세대 가족 많아졌다. 그러면 1세대 가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살짝 겹치죠, 지금. 살짝 겹치죠. 그 다음에 결혼 자체로도 하지 않아. 결혼 자체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 자, 1세대 가족은 부부 거고, 그 다음에 그 형제하고 자매끼리만 사는 가구 있죠. 그런 가구를 이제 1세대 가구라고 하고,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만 사는 걸 1인 가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족의 특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가족 기능의 축소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주기 변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강조할 저출산 노령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저출산 노령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20대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고, 그리고 부모,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면 50대, 60대가 되면 손자, 손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이게 그 나이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돌았는데,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더 삶으로써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생활 주기가 옛날처럼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생활 주기가 변화라고 얘기하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 저출산 노령화뿐만 아니라 결혼 연령이 높아졌어. 옛날에는 20대 정도쯤 되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거든. 근데 지금은 20대 때 결혼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야.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되셨죠? 이런 게 이제 현대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가족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대가족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가족 복지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외삼촌이 이제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누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나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딸이 많은 집에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저희 외삼촌이 집안 자체가 막 난리가 났어. 그때는 이제 일부 이모들은 그러니까 이모들은 거의 다 이제 시골에 계속 계시고 우리 집하고 이모네 한 집 두 집만 이제 우리 어머니 전 이모들이 9분 계세요. 9분 계시는데 거기서 한 두세 분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계시고 나머지는 시골에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시골에 더 이상 있다가 장가를 못 갈 것 같다. 노충각으로 늙어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저희 외삼촌이 선보러 다니면서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쯤에 저희 집에 같이 살았어요. 우리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맨날 그 외삼촌이 잘 놀아주니까 그때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 우리 삼촌 나이가 27이었어. 27살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좀 있으면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다고 이모들도 맨날 와서 그러니까 선을 거의 직업처럼 봤어요. 우리 외삼촌이. 언제? 27살에. 그때는 시골 사람들은 27살이면 이제 장가 못 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나이가 27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 그런, 그게 바뀌었어. 결혼 연령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생활 주기가 한번 흐트러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개념이 우리가 사회복지 개념 중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빈집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빈집 증후군 혹시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 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젠 노년의 부부가 자식들을 이제 출가를 다 시키고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새 어미가 자기 자식들을 다 날려보내고 혼자 둥지에 남아있을 때 겪는 우울감 이런 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 가족의 생활 주기의 변화로 이 빈둥지 시기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빈둥지 시기가 늦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방금 얘기한 거죠.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자식들이 40을 먹든 50을 먹든 출가를 안 해. 이런 현상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빈둥지 시기가 굉장히 또 길어요. 옛날에는 60세, 70대면 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지금 의료의 발달로 이제 엄청나게 80, 90까지 사시잖아. 그러니까 이 빈둥지 시기가 길어져. 이거는 수명이 연장돼서.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빈둥지 시기나 빈둥지 증후군을 물어보면 길어졌다는 것도 맞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늦어졌다는 것도 맞는 거죠. 빈둥지가 시작되는 건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뒤로 길어졌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 요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족복지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가족복지 서비스. 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 건강과 관련 법령이 몇 개가 있어요. 가족복지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2권에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